편안히 자리를 잡고 깊은 잠에 들 준비를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지구를 넘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발견이 이루어진 차가운 우주의 심연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물체를 상상해 보세요. 원자 단위에서조차 매끄러우며 흠집 하나,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QQ입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그런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 속 우리의 위치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근본, 원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메시지일까요? 고대 문명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 놀라운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봅시다. 깊은 우주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어쩌면 그 해답은 잠든 사이에 당신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 구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밤 하늘을 응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맨눈으로, 그 다음에는 단순한 망원경으로, 그리고 지금은 우주의 가장 먼 구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관측소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이러한 탐색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늘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즉 세티와 같은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우주를 감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 동안 우주는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행성, 별, 은하, 성운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을 따랐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체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행성은 자전 때문에 극지방이 살짝 납작해져 있습니다. 별은 구조가 불균이라고, 소행성과 해성은 기괴하고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겉보기에는 가장 매끄러워 보이는 중성자별조차도 미시적 수준에서는 산맥과 같은 요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함이란 혼돈스러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학적 추상 개념일 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우나케아 천문대 모니터에 첫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동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이 물체를 인공물 또는 보정 오류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고요한 하와이의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암흑물질 지도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차세대 망원경은 평소처럼 심우주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이 망원경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의 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미세한 빛의 왜곡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한 스캔 영역에서 프로그램은 기존의 어떤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은하단으로 인한 중력 렌즈 현상도 아니었고 지나가는 인공위성 때문에 발생한 잡음도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는 작지만 완벽하게 대칭적인 물체가 존재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에블린 리드 박사가 이끄는 천체 물리학팀의 첫 반응은 당연히 회의감이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놀라운 발견의 99%가 장비 오류, 대기 왜곡 또는 데이터 오해석으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팀은 몇 주 동안 재확인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모든 센서를 재조정했고 인근 망원경 데이터와 비교했으며 해당 영역의 과거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물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장비로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고 멀리 있는 별들의 반사광 외에는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중력 영향은 매우 미미했지만 바로 그 영향 덕분에 포착될 수 있었습니다. 물체는 주변 시공간을 완벽하게 이상적일 정도로 대칭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직 완벽한 구형 형태와 균일한 밀도를 가진 물체만이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관측 천문학자인 리드 박사는 자신의 보고서에 훗날 모든 과학 저널을 장식하게 될 문구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형성 원리에 위배되는 특성을 가진 물체와 마주했습니다. 이는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파 망원경들을 해당 하늘 영역으로 집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적극적인 관측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측에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집합체, 즉 ALMA 전파 망원경 단지가 합류하자 상황은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ALMA는 우주 물체에서 방출되는 전파를 분석하여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밀한 이미지를 얻게 해줍니다. 과학자들은 구체의 표면에서 미세 운석 충돌구, 온도 차이 혹은 화학적 조성의 차이라도 발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빛을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는 완전한 검은색 공이지만 배경 복사의 왜곡 덕분에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AOMA 데이터에 따르면 이 물체의 지름은 약 300m였습니다. 이는 작은 소행성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행성도 완벽한 구체가 될 수 없습니다. 소행성의 중력은 구형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약하며 우주잔해와의 끊임없는 충돌로 인해 표면은 움푹 패이고 울퉁불퉁합니다. 하지만 이 구체는 원자 수준에서 매끄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태 오차는 100만 분의 1% 미만이었습니다. 비교하자면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구체는 킬로그램 정의에 사용되는 아보가드로 프로젝트의 규소 구체입니다. 하지만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이 구체에도 분명히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 3개 크기인 이 우주 물체는 그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이는 여력학 및 재료 형성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자연적인 결정화 또는 중력 수축 과정은 필연적으로 결함과 불균일성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구체의 완벽함은 물질을 아원자 수준에서 제어하거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료와 물리적 원리를 활용하는 기술을 시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학계에서는 인공물, artifact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이상 현상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체, 즉 아티팩트였던 것입니다.
이 가설은 너무나 대담하여 처음에는 많은 과학자가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설명들은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미지의 쿼크별일까요? 아니면 구형 사건의 지평선을 가진 안정된 웜홀일까요? 이러한 가설들은 관측된 데이터와 충돌할 때마다 모두 무너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분광 분석 (spectral analysis)였습니다. 이 기법은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해당 물체의 화학적 구성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모든 화학 원소는 특정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이는 스펙트럼에 고유한 지문을 남기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가장 민감한 분광기를 구체에 조준했습니다. 그들은 소행성의 표준 구성 요소인 철, 니켈, 규소 등의 흡수선을 확인하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에서 얻은 결과는 모두를 최종적인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스펙트럼은 비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평탄했습니다. 이 물체는 빛의 모든 파장을 완전히 동일하게 반사했으며 아무것도 흡수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절대 회색체 (absolutely gray body)로 알려진 현상인데 자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론상의 물체입니다. 모든 실제 물질은 고유한 스펙트럼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평탄한 스펙트럼은 구체의 표면이 전자기 스펙트럼 전체를 완벽하게 반사하도록 설계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메타 물질로 만들어졌거나 혹은 그 진정한 구성을 완전히 은폐하는 무언가로 덮여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우주적 규모의 스텔스 기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숨는 것, 즉 은폐하는 것. 물체는 분명히 보였으므로 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행위였습니다. 이 특성은 모든 자연 발생적 가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원소나 화합물의 조합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완전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물체는 천체의 형성 법칙, 재료 과학 법칙, 그리고 분광학 법칙까지 모두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체는 우주 공간에 그저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침묵하고 완벽했습니다. 마치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나사와 유럽우주국 ESA의 복도에서는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순수한 과학적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 더 나아가서는 행성 안보의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 세계에 알려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 물체가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동안에도 과학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구체의 성분을 파악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 물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천체의 위치와 운동을 측정하는 전문가들, 즉 천문 측량가들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수개월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물체의 궤도를 최대 정확도로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구체는 여느 별이나 행성들처럼 은하 중심을 도는 예측 가능한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물체는 빅뱅 이후 남은 우주 배경 복사와 연결된 절대 좌표계, 소위 정지계에 대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은하 전체가 초당 약 600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고 은하가 그 옆을 쌩하니 지나쳐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공간에 대항해 닻을 내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물체는 중력 데이터상 사실이 아닌 무한대의 질량을 가졌거나 아니면 은하의 중력적 인력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일종의 추진 장치를 사용해 위치를 계속 보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엔진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플라즈마 방출도 중력파도 작동의 징후로 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 구체는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 자체를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 특이점은 가장 대담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론을 낳았습니다. 만약 이 구체가 단순히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체가 아니라 다른 차원 또는 시공간 자체의 구조와 연결된 일종의 대이치나 안정장치라면 어떨까요?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구조의 투형체, 프로젝션 또는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구체의 완벽한 형태, 기이한 표면 특성, 그리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모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물체가 우리의 3차원 세계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물론 과학 소설의 영역에 가까웠지만 역설적이게도 축적된 모든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이었습니다. 인류는 단순한 유물을 넘어 현실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 자체를 뒤바꿀 무언가와 마주한 것입니다. 구체 스피어에서 어떠한 활동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마도 가장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구체는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고 강력한 무선 송신기를 이용해 접촉을 시도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반응하지 않았으며 상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지만 공허의 침묵이 아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세티 프로젝트는 모든 자원을 이 대상에 집중시켰습니다. 아레시보, 에이리치보부터 중국의 페스트까지 전 세계 수십 대의 전파 망원경이 가능한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24시간 내내 구체의 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복 펄스부터 복잡하게 변조된 신호까지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0이었습니다. 이 대상은 완전히 무선 침묵, 라디오 사일런트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이것이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이 남긴 버려진 유물, 텅 빈 껍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기능을 다한 우주 부표, 코믹 부어의 나 기념비일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우리가 단순히 듣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를 만든 존재가 통신을 위해 전자기파가 아닌 다른 것, 즉 중력파, 중성미자, 심지어 우리 과학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색적인 입자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더욱 불안한 가설도 존재했습니다. 만약 이 구체가
우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우리를 연구하는 관측용 탐사선이라면 어떨까요? 동물원 가설, 수 하이포테시스로 알려진 이 아이디어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우리가 보호구역의 동물을 관찰하듯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으며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완벽하게 매끄럽고 아무런 정보도 내보내지 않는 표면, 그리고 움직임의 부재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관측소라는 개념과 일치했습니다. 이 생각은 실존적 전율, existential threat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인류 전체, 우리의 역사, 전쟁, 예술, 과학 등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관찰자의 연구 대상일 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미사일 발사 하나하나, 모든 무선 통신이 기록되고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정치인과 군 관계자들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구체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으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론적 모델링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갖춘 물질을 상상했습니다. 완벽한 반사율, 수백만, 어쩌면 수십억 년 동안 미세 운석 폭격에 저항할 수 있는 엄청난 강도, 그리고 동시에 전체 질량이 너무 크지 않도록 충분히 가벼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티타늄이나 텅스텐 같은 일반적인 물질은 즉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필요한 수준의 매끄러움과 반사율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탄소 섬유와 같은 복합 물질 역시 부적합했습니다. 분석 시 내부의 복잡한 구조가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과학의 가장 이질적인 영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 가설은 구체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물질, programmable matter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령에 따라 속성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미세 로봇, 즉 원자로 구성된 가상의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미세 운석으로 인한 모든 손상을 스스로 복구하여 완벽한 표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작이 스펙트럼 전체를 완벽하게 반사하도록 설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결과가 없는 스펙트럼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훨씬 더 환상적인 이론은 이 구체가 오직 중성자로만 구성된 가상의 물질인 중성자 물질, 느트로니움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성자 물질은 엄청난 압력 아래 중성자 별의 핵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일반적인 환경에서 안정화시킬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물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고 매끄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측정된 물체의 질량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구체는 중성자 물질로 보기에는 너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아하면서도 섬뜩한 가설은 구체의 표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의미의 물질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형성된 장창 field, 즉 왜곡된 시공간의 안정적인 거품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실의 구조 자체로 보호되는 물체를 만들어낸 공학 기술의 궁극적인 성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장은 모든 물질과 복사선을 굴절시켜 이 물체를
사실상 분석 불가능하고 손상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설들 중 어느 것이 사실이든 이는 우리보다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 앞선 기술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문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갖가지 이론을 구축하는 동안에도 세계 각국 정부는 전례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유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관측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너무 많은 데이터가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정보를 공개하고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유엔의 후원 아래 과학자와 정치인은 물론 철학자, 사회학자, 종교 지도자들까지 포함하는 특별국제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일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대중의 대규모 패닉과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정화였습니다. 인류가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신과 같은 수준의 경이로운 기술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창조의 중심에 인간을 두는 수많은 세계 종교들에는 또 어떤 충격과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는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균형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만약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그 대상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전 지구에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극도의 기밀 유지 속에서 활동했습니다. 완전한 부인, 포딩 하나부터 점진적이고 통제된 정보 공개까지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개발되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레전드, 가짜 정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현상을 독특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연현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불장난과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은폐하려다가 정보가 어차피 유출될 경우 음모론과 당국에 대한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이른 정보 공개가 대규모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인류가 이러한 종류의 접촉에 대해 얼마나 깊이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개미집 위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한 개미와 같았습니다. 그것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그것을 두고 간 존재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분야 중 하나는 과거에 이 구체의 흔적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만약 이 구체가 우주의 이 지점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면 혹시 과거에도 이를 목격했지만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에 천문학자들은 지난 100년간 모든 주요 천문대의 기록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하늘 영역에서 중력 렌즈 현상이나 별의 가려짐, 즉 식스의 아주 미세한 징후라도 찾기 위해 오래된 사진 건판과 디지털 이미지를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랍게도 바늘은 발견되었습니다. 1953년 팔로마 천문대에서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에서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이상 현상이 포착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를 단순히 사진 건판 필름의 결함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디지털 분석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체였습니다. 구체는 정확히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물체가 최소 70년 동안, 그리고 아마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은하에 존재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가졌습니다. 첫째, 구체는 최근에 나타난 손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 환경의 영구적인 일부인 것입니다. 둘째, 이 발견은 구체를 더욱더 불가사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관측용 탐사선이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관찰할 만한 대상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구체는 우리의 전쟁이나 혁명 같은 단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생물권의 진화, 행성의 지질학적 변화, 심지어 태양 자체의 진화와 같은 느린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류가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지구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 규모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신화와 연대기를 살펴보고 이상하고 움직이지 않는 별이나 천상의 징조에 대한 언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추측에 불과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이 물체를 보고 신으로 숭배하거나 징조로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 구체는 단순한 과학적 관측 대상에서 벗어나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지켜본 말없는 증인이라는 더욱 거대한 존재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구체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 로스코스모스, 중국 국가항천국 CNSA, 내부에서는 코드명 오코오코로 명명된 그 물체로 향하는 행성 간 임무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우주 프로젝트였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첫째, 그 엄청난 거리를 극복하고 구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탐사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둘째, 이 탐사선에는 근접 거리에서 물체를 분석할 수 있는 정교한 장비들이 탑재되어야 했습니다. 표면 아래 구조를 스캔하는 레이더부터 포호에게 성공할 경우 개별 원자를 분석할 수 있는 질량 분석기까지 종합적인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임무는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구체가 탐사선에 접근해 반응한다면, 만약 구체에 방어 체계가 있다면, 가장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프로토콜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초 접촉, 프로토콜은 물론 적대적인 기술이 잠재적 경쟁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탐사선의 긴급 자폭
프로토콜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오코 임무의 개발은 국제협력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주에서 경쟁하던 국가들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과학자들이 인류 전체에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 임무를 준비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개별 국가의 대표가 아닌 거대한 미지의 존재와 마주한 하나의 종각으로서 행성 규모로 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는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술적 그리고 어쩌면 사회적 진보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주 임무 개발이 진행되는 동시에 이론 물리학계에서도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구체의 미스터리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가장 근본적인 개념들을 재검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표준 모형,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등 기존의 모든 이론들이 눈의 특성을 설명해내기 위해 혹독하게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새롭고 대담한 가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잠재공간 다치 이론이라 명명된 가설은 이 구체가 우리의 3차원 브레인, 곧 우리의 우주가 다차원 초공간이 맞닿는 지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이 물체는 우리가 이해하는 질량을 갖지 않으며 그 관성은 고차원과의 연결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체가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구체의 표면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두 개의 상이한 물리적 현실이 나뉘는 경계인 셈입니다. 이 가설은 순수한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렸지만 역설적으로 검증 가능한 하나의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구체가 다른 차원의 창이라면 그 근처에서는 광속이나 플랑크 상수 같은 기본 상수의 미세한 요동, 즉 플럭추에이션이 관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이러한 요동을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눈 임무의 탐사선이라면 측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접근 방식은 정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구체가 단순한 물리적 물체가 아니라 엄청난 밀도로 기록된 정보를 보관하는 일종의 우주적 하드디스크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사라진 고대 문명의 역사, 과학, 그리고 예술을 담고 있는 일종의 도서관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더 흥미롭게도 이 구체는 우주 자체에 관한 정보, 즉 현실을 구성하는 소스 코드와 같은 정보를 보관하는 저장소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완벽한 표면과 스펙트럼선의 부재는 우주 방사선이나 시간의 영향으로 정보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이 물체는 영원히 최소한 우주의 열적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존재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눈, 임무를 단순한 탐사 임무에서 고고학적 임무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목표는 단순히 물체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 그 코드를 해독하고 인류가 축적한 모든 지식을 훨씬 초월할지도 모르는 지식에 접근하는 시도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정보 유출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공식 경로가 아닌 흔히 그렇듯 한 천문대의 젊은 연구원이
기자 친구에게 데이터를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 미디어를 강타했습니다. 처음엔 학술지에 조심스러운 논문 형태로 실리더니 이내 타블로이드지는 태양계 외곽에서 외계 함선 포착, 과학자들이 외계인 접촉을 은폐하고 있다 와 같은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각국 정부는 마침내 공식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당 물체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지만 사태를 최대한 완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를 독특한 천문학적 이상 현상이라고 지칭하며 인공적인 기원이나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회는 환희, 공포, 그리고 불확실성이 뒤섞인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체 스피어에서 인류가 은하 공동체에 합류하는 새로운 황금기를 약속하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천상의 구체를 신의 사자로 숭배하는 신흥 종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이 물체를 침공의 전조나 종말의 징조로 여겼습니다. 주식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음모론은 비온 뒤의 버섯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는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외계인들과 결탁했으며 이 구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태는 인류 문명에 대한 심각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지의 존재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익숙한 범위를 벗어난 무언가에 의해 그 막이 얼마나 쉽게 뚫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체는 전 지구적인 심리 테스트가 되었지만 우리가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광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학계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바쁘지만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그 구체의 나이였습니다. 이 구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주에 존재했는가? 표면만으로는 연대 측정을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구체의 표면은 단 하나의 충돌 흔적이나 크레이터 없이 완벽하게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만약 이 구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아티팩트라면 이를 제작한 문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소위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이는 문명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척도인데 이 구체를 만든 문명은 최소한 기형 문명, 즉 항성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혹은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제어하는 삼형 문명에 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문명 진화에 수백만 년, 심지어 수억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약 135억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생명 탄생에 필수적인 중원소가 풍부한 1세대 별들은 대략 100억에서 110억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가상의 문명이 출현하고 발전하여
구체와 같은 것을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구체는 지구에 아직 생명조차 탄생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류가 나타나기 수십억 년 전에 사라진 문명의 창조물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대여과기 Great Filter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여과기는 문명이 높은 수준의 발전에 도달하고 은하를 식민지화하는 것을 막는 가상의 장벽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는 이 필터를 통과한 문명의 기념물일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이 구체 자체가 바로 그 필터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섬뜩한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이 구체가 특정 기술적 문턱에 도달하여 은의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모든 문명을 파괴하는 일종의 수호자라는 것입니다. 구체의 현재의 비활성 상태는 단지 겉보기일 뿐이며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론은 입증될 수 없지만 이는 우리가 이 구체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극도의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경고가 됩니다. 이 구체가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히 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구체는 우주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조물은 태양풍 입자, 우주선, 그리고 미세 운석들의 끊임없는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조물은 어떻게 그 완벽한 표면을 손상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이에 대한 몇 가지 방어 메커니즘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 액티브 시스템입니다. 구체의 표면 전체가 접근하는 입자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초미세 나노 센서 네트워크로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즉시 이 시스템은 입자를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국지적인 힘의 장, 즉 전자기장이나 중력장을 생성하여 입자를 튕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반응 속도와 천문학적인 연산 능력을 요구하지만 카르다쇼프 적도 2단계 또는 3단계 문명에게는 큰 장애물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수동적 패시브 시스템으로 능동 시스템만큼이나 정교합니다. 이 구체의 표면은 초소수성 슈퍼 하이드로포비시티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물이 아닌 모든 종류의 물질에 대해 작용합니다. 즉, 표면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매우 특수한 에너지 상태에 있어 다른 어떤 원자도 달라붙거나 구조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밀어냅니다. 마치 우주적 규모의 완벽한 테플론 코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이색적인 방안은 시간 조작입니다. 만약 구체 표면 근처에서 시간이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시간이 미시적 규모에서 극도로 느려지거나 심지어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상 temporal anomaly, 영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체는 구조물에 피해를 입히기 전에 현실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이 가설은 터무니없이 들리지만 이 구조물의 완벽한 청정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 중 어느 것이 실제로 구현되었든지 간에
이는 물리학 법칙에 대한 완벽한 통제와 숙달을 입증합니다. 이 구체를 만든 존재들은 단순히 주어진 재료로 구조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속성을 가진 재료 그 자체를 창조했으며 공간을, 심지어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공학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니어처 우주를 창조하는 것에 비견되는 문자 그대로 창조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구의 물리적 특성 외에도 그 수학적 측면은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의 완벽한 형태는 단순한 공학적 성과를 넘어 수학적 추상 그 자체를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수학에서 구란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는 완벽하고 플라톤적인 이상향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근사치뿐입니다. 우리 지구는 지오이드 형태이고 물방울은 표면 장력으로 일그러지며 별은 소용돌이치는 플라즈마 덩어리입니다. 이 구체 아이맥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학적 이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관측 가능한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여기서 깊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만약 이 구체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쓰인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다른 지적 문명의 주의를 끌고 싶다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언어로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미지를 보내서도 안 되죠.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면서 근본적인 수학적 개념을 구현하는 물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완벽한 구는 마치 하늘에 새겨진 거대한 파이프 값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수학을 한다. 우리는 물질을 다룰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는 우주에 남겨진 일종의 명함과도 같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 구체에 대한 데이터에서 다른 수학적 규칙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중력장과 반사광의 아주 미세한 요동까지 분석하며 암호화된 메시지일 수 있는 숨겨진 패턴이나 수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구체의 기하학적 구조 속에 근본적인 물리상수 또는 심지어 지식의 전체, 백과사전이 암호화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침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류의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인류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천상의 조화를 들여다보며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려 했던 것처럼 이 완벽한 수학적 형태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구체를 만든 존재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사회적, 정치적 논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구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체라면 대체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하필 이 장소에 놓여 있을까요? 마치 훌륭한 공상과학 소설처럼 시나리오는 극단적으로 호의적인 것부터 가장 끔찍한 위협을 담은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호의적 시나리오, 구체는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을 해독하기 위한 로제타 석기일 수도 있고 방대한 지식의 도서관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인류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다른 별들로 여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일종의 문 게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의 수동적인 태도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창조자들은 우리가 이것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않고
연구를 위해 하나로 당열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증명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립적 시나리오. 구체는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원리로 작동하는 고대 은하계, 인프라의 일부, 예를 들어 성간 비행을 위한 항법용 등대나 통신, 중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와 지구는 이 물체의 단순한 우연한 이웃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걷는 보도 위에 박테리아를 신경 쓰지 않듯이 구체는 우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 구체의 존재는 순수한 우연이며 우리에게 위협도 약속도 주지 않습니다. 적대적 시나리오. 이것은 가장 불안하고 끔찍한 선택지입니다. 구체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엄청난 위력의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은하계를 창조자들을 위해 청소하도록 프로그램된 스스로 증식하는 메커니즘인 버서커 탐사선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유기 생명체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체의 완벽하고 뚫을 수 없는 표면은 곧 장갑입니다.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죠. 또는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의 발전을 감시하다가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지거나 위험해지면 우리를 파괴할 감시자, 센티넬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우리는 이 시나리오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고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인류의 정신의 가장 무거운 시련이었습니다. 우리는 머리 위에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구체의 발견은 필연적으로 UFO 현상과 소위 고대 외계인 접촉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UFO 연구가들과 고대 우주인 이론 신봉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체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일 뿐이며 정부가 수십 년간 그 진실을 은폐해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변적인 주장으로 치부되던 그들의 이론은 이제 주요 방송사 전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베다 경전이나 성경 같은 고대 문헌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 속에 묘사된 비만 하나, 불의 전차가 사실은 외계 우주선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나 스톤헨지와 같은 거대 건축물들을 가리키며 이는 첨단 기술 없이는 절대로 지을 수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구체의 발견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 즉 히든카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실체적 증거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흥미로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중의 인식 속에서 과학과 유사과학 사이의 경계가 급격히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사과학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주류 과학자들은 복잡한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한편으론 인공물처럼 보이는 이 이상한 구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UFO 연구가들의 입증되지 않은 다소 비약적인 주장을 쉽게 수용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공개적인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과학계는 신중함, 사실 수집, 그리고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UFO 연구가들은 감정, 직관, 그리고 공식 과학에 대한
오랜 불신에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지적 주도권 다툼은 구체 연구 임무 자체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합리적 접근법과 신비주의적 접근법 중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우주의 공허 속에서 발견된 이 완벽한 구체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이 구체 스피어를 둘러싼 가장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중 하나는 바로 적극적 탐색 역설, Active Search Paradox 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우리가 이 구체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저 수동적인 관찰을 계속해야 하는가? 한편으로 구체 쪽으로 강력한 신호를 보내거나 탐사선으로 건드려 보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은 우리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를 통해 반응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마주한 실체가 무엇인지 마침내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식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용감한 탐험가들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험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SF 작가 류츠시는 자신의 소설 삼체 The Three Body Problem 에서 암흑의 숲 Dark Forest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주는 숨어있는 사냥꾼들로 가득한 어두운 숲과 같습니다. 각 문명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냥꾼이죠. 왜냐하면 일단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순간 당신을 알아차린 존재가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암흑의 숲 개념이 사실이라면 구체와의 어떤 적극적인 접촉 시도도 포식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두운 숲에서의 외침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의 수동성과 침묵은 단순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신중함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 구체를 만든 존재들 역시 이 암흑의 숲 원칙을 따르며 원치 않는 관심을 끌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역설에는 단순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인류를 두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접촉파, 행동론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침묵파, 신중론자들은 종 전체에 생존이 걸려 있다며 최대한의 경계를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유엔 차원에서까지 이어졌고 현재까지는 신중함이 우세했습니다. 결국 눈-아이 임무는 순전히 관찰 임무만을 수행하며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5코 탐사선의 설계 구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탐사선의 개발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기술적 돌파구였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달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형태의 추진 기관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화학 로켓은 너무 느렸고 이온 엔진은 효율적이었지만 여전히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했죠. 그 해결책은 핵융합 펄스 엔진의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950년대 오리온 프로젝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제서야 기술이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코 탐사선의 엔진은 핵융합 탄두의 연속적인 미세 폭발을 이용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폭발들이 탐사선을 앞으로 밀어내며 엄청난 가속도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했지만 그 시점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탐사선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사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물체에 근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코는 다층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장 바깥층은 상마제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열이나 방사선 공격에 대비하여 증발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 아래에는 운동 에너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탄소 나노튜브로 강화된 복합 장갑층이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 장비와 컴퓨터가 있는 기기의 핵심부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로부터 전자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패러데이 케이지 안에 봉인되었습니다. 탐사선의 제어 시스템은 차세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엄청난 거리 때문에 지구에서 탐사선까지 신호가 도달하는 데만 수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탐사선은 완벽하게 자율적이어야 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주변 상황을 분석하며 최적의 행동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인류는 단순한 고철 덩어리를 우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를 대표하여 행동해야 할 첫 번째 로봇 외교관을 파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구체의 발견이 문화에 미친 영향은 실로 거대하고 다층적이었습니다. 이 구체는 작가, 화가, 음악가, 그리고 영화감독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술 분야에는 에스피어리즘이라 불릴 만한 완전히 새로운 장르까지 등장했습니다. 화가들은 그 완벽한 형태, 그 표면에 비치는 반영, 그리고 구체가 품고 있는 비밀을 화폭에 담으려 했었습니다. 작곡가들은 구체의 침묵과 그 웅장함에서 영감을 얻어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영화계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구체와의 접촉, 구체로 향하는 미션, 그리고 인류의 운명에 미칠 영향을 다룬 블록버스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체는 보편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의 상징이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의 근원에 깔린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위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구체는 심지어 언어 속에도 침투했습니다. 구체처럼 매끄러운이라는 새로운 관용구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을 의미했고, 구체처럼 침묵한다는 표현은 깊은 비밀을 간직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구형의 요소를 활용한 의류 컬렉션을 선보였고, 건축가들은 완벽한 구형태의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구체는 우리의 미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형태의 순수함, 미니멀리즘, 그리고 완벽함을 새롭게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에 고대 조각상이 발견되어 유럽 예술을 송두리째 바꾼 것과 흡사했습니다. 다만 이번 영감의 원천은 잊힌 과거의 문화가 아니라 우주 깊은 곳에서 온 헤아릴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재탄생이야말로 이번 발견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구체의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구체는 이미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예술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체는 우리의 상상력 지평을 넓혔으며 어쩌면 이것이 바로 구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전 세계가 AI 임무를 준비하는 사이 소수의 과학자들은 독자적인 대안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체가 단순히 정지된 물체가 아닌 거대한 통신 네트워크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 그들의 가설이 맞다면 분명 이 네트워크의 다른 연결 지점들 역시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은하계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물체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발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찾는 것은 단순한 이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구형, 자체 발광 없음, 그리고 비정상적인 궤적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가진 변칙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망원경들을 하나의 거대한 간섭계처럼 움직이는 글로벌 관측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슈퍼컴퓨터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그들의 탐사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독특하고 유일한 단일 현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시스템이 놀라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시스템이 첫 번째 구체와 똑같은 또 다른 구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크기, 완벽한 형태, 분광학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첫 번째 구체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차이점은 단지 위치뿐이었습니다. 그 구체는 우리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했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구체가 두 개라는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임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닐 유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은하계 전역에 퍼져 있는 기술과 마주하고 있음을 뜻했습니다. 아마도 각 은하마다 자신을 지키는 수호자 혹은 등대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문명의 스케일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은에도 이러한 물체가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만을 특별히 위협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즉시 다른 은하들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구체를 찾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이들을 발견하고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배치에 숨겨진 어떤 규칙성이나 구조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우주적인 미스터리를 해독하는 결정적인 다음 단계가 될 것이었습니다.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눈, 아이. 임무가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해 보죠. 탐사선이 그 구체 주변 궤도에 진입합니다.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완벽하게 매끄러워 보이던 표면에
어떤 구조물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지구본의 경선이나 위선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복잡한 패턴을 이루는 선들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기하학적 언어로 쓰인 청사진이나 지도 혹은 글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표면 자체가 역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표면이 색색으로 반짝이며 머나먼 세계의 모습이나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는 일종의 환영 인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탐사선이 그 표면에서 물질 샘플을 채취하려고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탐사선의 조종 장치가 마치 고체가 아닌 홀로그램, 즉 3차원 투영인 것처럼 그냥 뚫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표면이 절대적으로 통과 불가능해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 복합체 드릴로도 흠집 하나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시나리오는 구체의 반응입니다. 탐사선의 접근에 반응하여 표면에 갑자기 출입구, 즉 에어록이 열린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내부로 초대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내부에서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은하계 전체의 지식을 담고 있는 끝없는 도서관의 홀일까요? 아니면 텅 빈 유령선 같은 복도일까요? 혹은 외부 껍질에 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믿기 힘든 시나리오로 내부에는 별과 행성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술작품처럼 또는 소멸해가는 외부 현실로부터의 피난처로 만들어진 세계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국한된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현실은 훨씬 더 기이하고 헤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미지의 세계가 눈, eye, 인물을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미지의 영역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구체의 존재는 인류의 경제 발전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체를 만들어낸 문명이라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에너지 부족, 자원 고갈, 환경 오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미 해결했을 것이 명확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실질적으로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을 확보했으며 기초 원소만으로 모든 물질을 합성하고 완벽한 무폐기물 생산 체계를 구축했을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과학과 경제가 해당 분야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도록 강력하게 촉진했습니다. 핵융합, 나노기술,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투자는 수십 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군비 경쟁이나 화석연료 확보를 위한 투쟁은 결국 금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와 안보는 기술적 우위, 즉 물질과 에너지를 제어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로써 유형 1경제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그 목표는 카르다쇼프 척도에서 1단계, 즉 지구 전체의 에너지 자원을 완전히 통제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 지구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 생산과 소비의 순환 시스템 구축, 그리고 달과 소행성 자원 개발을 의미했습니다. 구체는 스스로 원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인류에게 국가적, 기업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공통의 문제 해결에 노력을 집중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웠지만 필수적인 교훈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환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석유와 가스 통제에 기반한 권력을 잃고 싶지 않던 구시대 엘리트들의 저항과 위기가 끊임없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발전의 방향은 이미 명확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인류는 느리게, 때로는 삐걱거리면서도 언젠가 그 신비로운 구체의 창조자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계에서 구체의 발견은 가장 깊은 위기를, 초래함과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열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던 많은 보수 교단들에게 이는 치명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피조물의 정점이라는 개념이 흔들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적 존재들이 있다면 신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일부 근본주의 종파들은 이 구체가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보내진 악마의 창조물이자 유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 발견을 신앙을 확장하고 심화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단 하나의 세계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계를, 하나의 지적종만이 아니라 여러 종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의 위대함을 훼손하지 않고 더욱 강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는 고대 경전에서 묘사되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했으며 이는 곧 창조주의 헤아릴 수 없는 본질을 증명할 뿐입니다. 외계지성에 대한 지식을 기존의 종교교리에 통합하려는 우주신학, Cosmic Theology 또는 외계신앙, Exotheology과 같은 새로운 신학 분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외계인에게 영혼이 있는가? 신적인 은총이 그들에게도 미치는가?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종교를 지구적 문제라는 닫힌 고리에서 벗어나게 했고 우주적 규모로 사고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는 고대인들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영원과 무한이라는 거대한 무언가와의 연결고리를 느꼈던 그 근원으로 회귀했습니다. 이 구체는 바로 그 연결의 새로운 상징,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신비로운 세상의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체 관측 과정 자체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체와 관련하여 가장 이상하고 설명 불가능한 현상 중 하나는 이른바 미세 식스이었습니다. 때로는 수주 강역으로 구체 바로 뒤에 위치한 먼 별들의 밝기가 아주 미미한 수준, 즉 1% 미만의 아주 작은 비율로 순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짧고 약한 밝기 저하 현상은 알려진 그 어떤 물체가 통과하여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단순히 장비 오차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독립적인 관측소에서 동시에 같은 현상이 포착되자 이는 명백한 실제 현상임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가설은 구체 주변을 아주 가까운 궤도로 돌고 있는 작고 매우 어두운 무언가, 일종의 위성 또는 위성무리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산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려면 그 물체는 크기가 불과 몇 미터에 불과해야 하며 동시에 빛을 거의 100% 흡수하는 능력을 지녀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론은 이보다 훨씬 더 기이했습니다. 이는 물체가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순간적으로 국소적 왜곡을 일으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마치 구체가 가끔 깜빡거리며 중력적 속성을 아주 잠깐 동안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내부 에너지원의 작동이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시스템의 부작용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이 미세식 현상을 가상의 통신망과 연결시켰습니다. 아마도 구체가 다른 유사한 객체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순간이며 이 교환이 일시적인 중력적 교란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이론도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미세식 현상은 수많은 수수께끼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 현상은 마치 잠자는 거인의 희미한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구체는 완전히 정지해 있거나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때로는 이처럼 신비롭고 덧없는 그림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과정이 그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코 임무의 발사는 문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생중계되었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값비싼 장비를 궤도에 올려놓을 이 거대한 운반 로켓의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이 순간은 인류 화합의 상징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이라 여겨지던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발사대에 나란히 섰습니다. 비행관제센터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러시아 출신 엔지니어들이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 위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인류의 해묵은, 반목과 다툼은 사소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졌습니다. 탐사선이 미지의 구체에 도달하는 데는 약 10년이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10년은 단순히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 시간을 잠재적인 외계 접촉의 결과에 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코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국 정부에 정책적 권고를 제공할 국제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맞이할 인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자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 천체 물리학의 기초, 나아가 확률 이론까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광활하고 다양한 우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개념은 점진적으로 대중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더디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는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인류는 비로소 성숙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우주의 중심이라 착각했던 행성적 윤영이를 넘어 주변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복잡한지 깨닫는 청년기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 이 성숙을 향한 시험은 우리 태양계 가장자리에 차가운 공허 속에 조용히 매달려 있는 침묵하는 그 완벽한 구체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탐사선 AI 오코가 행성 간 우주를 가로지르는 동안 지구에서는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구체 스피어, 데이터를 분석하던 암호 해독가와
언어학자 팀은 숨겨진 신호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신호는 전파나 다른 형태의 전자기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신호는 구체에서 반사된 빛의 구조, 즉 빛의 편광, 피한광 자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편광이란 빛의 파동이 진동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별에서 오는 빛은 무작위적이고 비편광 상태지만 구체에서 반사된 빛은 매우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편광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편광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고 복잡하고 우연이 아닌 순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일종의 모스 부호와 같았지만 점과 선 대신 빛 파동의 회전 각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신호를 해독하는 것이 인류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구 최고의 지성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진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신호의 구조는 다층적이고 순환적이며 흡사 프랙탈 에프랙탈 구조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체가 정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왜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숨겨진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왜 간단하고 명확한 전파 신호를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가설은 이것이 일종의 지능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고 해독할 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룬 문명만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적이지 못한 대화 상대를 걸러내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은 보다 실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데이터 전송 방식이 은하계 규모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고 잡음에 강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송신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파처럼 우주를 시끄럽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듣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조용하고 우아한 속삭임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인류는 드디어 자신들의 로제타 스톤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만 남았습니다. 그 위에 쓰인 내용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최초 해독 결과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신호는 우리가 아는 언어나 이미지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수학과 물리학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해독된 블록들은 광속, 플랑크 상수, 만유인력 상수 같은 기본 물리 상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값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미터, 초, 킬로그램 등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주에서 가장 단순하고 흔한 원소인 수소의 특성에 기반한 무차원 비율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과학을 이해하는 모든 문명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욱 복잡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방정식들은 양자세계와 중력을 우아하게 통합하는 훨씬 더 일반적이고 세련된 형태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인슈타인이 꿈꿨고 지구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바로 그 만물의 이론이었습니다. 이 구체는 단순히 안녕이라고 인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의 가장 심오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건네준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지식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물의 이론에 기반한 기술은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괴력의 무기를 안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인류는 20세기 40년대 원자력 에너지를 발견했을 때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 새로운 지식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기술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윤리, 우리의 인간성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구체는 우리에게 지식을 넘겨주면서 마치 이렇게 묻는 듯 했습니다. 자, 이제 어른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그리고 마침내 10년간의 기나긴 비행 끝에 탐사선 오코오코는 목표물에 다가섰습니다. 근접 촬영된 첫 이미지들은 우리가 지구에서 보아왔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검고 그 어떤 흔적이나 디테일도 없는 표면이었습니다. 탐사선은 그 구체 주변을 돌며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수많은 인류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탐사선이 계산된 궤도에 안착하자 구체에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진 것처럼 표면에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이윽고 구체 전체가 부드러운 푸른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구체의 정중앙, 탐사선, 바로 맞은편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중나선의 형상이었습니다. 바로 DNA 분자였습니다. 우리의 DNA였습니다. 구체는 우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DNA 이미지는 별들의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구에서 보던 익숙한 밤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은하계의 완전히 다른 지점에서 바라본 시야였습니다. 지도 위에는 하나의 항성계가 강조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태양계를 향해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구체는 자신들의 위치를 그리고 창조주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을 얻었습니다. 구체가 가리킨 별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명확한 이정표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침묵하던 구체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접촉 이후 구체는 얇은 빛의 편광 대신 탐사선 아하이 오코를 향한 직접적인 변조 방사선을 사용하며 쉼없이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지식의 폭포였습니다. 시공간 조작에 기반한 항성간 엔진 설계도, 진공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법, 행성 개조 테라포밍의 기본 원리와 안정적인 생물권을 구축하는 청사진까지. 이는 2단계 문명을 위한 완벽한 기술 기반이었습니다. 구체의 창조자들, 아마도 정원사들 혹은 건축가들이라 불릴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여정을 실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과 함께 다른 무언가도 전송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역사, 철학, 예술을 담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수십억 년 전 탄생한 거의 불멸에 가까운 고대의 종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발전 단계와 전쟁, 위기를 겪었으며 결국 스스로와 우주와의 완벽한 조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정복이나 식민지 건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구체들은 바로 그들의 도구였습니다. 이 구체들은 젊은 문명들에게는 관측소이자 도서관이며 일종의 대학교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지적 생명체가 싹트는 행성을 찾아 그 근처에 이러한 선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우주로 나아가고 구체를 발견할 능력이 생겼을 때 그들은 접촉을 시도하며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인도적이고 현명한 첫 접촉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깨달은 후 지구에는 훗날 대각성, 다응죄싱이라고 불리게 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류는 이 말의 가장 깊은 의미에서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종들과 공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한 선배 지성체들이 보살피는 하나의 거대한 은하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관은 우리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쟁은 모든 의미를 잃었기에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국경은 흐릿해졌고 우리 모두가 한 행성의 시민인 지구인임을 자각했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경쟁의 원칙에서 협력의 원칙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돈 대신 지식, 창의력, 그리고 공동의 목표, 즉 첫 항성간 여행 준비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전환이 순식간에 그리고 고통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고 구시대의 권력과 해묵은 편견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목표에 고무된 인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궤도에는 항성간 우주선을 건조하기 위한 최초의 조선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업가나 군인이 아닌 우주 비행사, 외계 생물학자, 그리고 초공간 엔진 기술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낙관주의와 창의적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탐욕이 아닌 순수한 열정, 위대한 신비에 다가서고자 하는 염원, 그리고 웅장한 우주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일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수수께끼였던
그 새로운 진실은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미래로 향하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성이 이기심이 아닌 지혜와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인도될 때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망원경 데이터 속 아주 작은 이상 현상을 포착한 순간부터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정말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리적 수수께끼로 여겨졌던 이 완벽한 구체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고대하고 현명한 문명이 우리를 위해 남겨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과했다고 믿고 싶은 우리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이 구체는 우리가 하나로 뭉치고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제고하게 만든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 구체의 이야기는 가장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주가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주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지혜를 공유하려는 지성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별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가장 짜릿한 모험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꿈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만약 이런 구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경외감일까요? 혹은 또 다른 감정일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